아직도 내신이 어려워? 내신은 역시 더국어 논술학원입니다. 자, 볼게요. 앞에 나와 있는 거 2개 할 건데 삼강이실 빔이 잘 안 보이니까 여러분들이 선생님 말하는 거 잘 들으시고 그걸 바탕으로 체크하면서 같이 체크하면서 올게요. 자, 얘들아, 우리 비문학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 뭐죠? 문단 나누기입니다. 이수도 문단 나누는 방법 알고 있죠? 지금 문단 나눠볼게요. 안 한 사람 풀 때도 얘들아 혼자 풀 때도 해야 돼. 문단 나누기. 총 몇 문단입니까? 6문단 맞아요. 6문단입니다. 자, 1문단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인문이랑 예술 지문이라서 과학이랑 기술에 비해서 저번 시간에 했던 거에 비해서 조금 쉽습니다. 볼게요. 1문단 드라마란 했어. 여러분 드라마 이미 알고 있지? 우리 맨날 보는 게 드라마잖아. 드라마란 갈등과 해결의 서사 구조를 기반으로, 그치? 드라마 보면 맨날 싸우잖아. 갈등이 있고 그걸 해결한 다음에 해피엔딩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그 서사 구조를 기반으로 대화체로, 그쵸? 너 나 싫어하잖아. 아니야. 이런 식으로 대화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재현하는 미메시스 화법으로 구축된 문학 관례를 우리가 드라마라고 이야기를 한대. 자, 미메시스 화법이라고 되어 있고 별표 표시되어 있어. 뒤에 나와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뒤에 한번 볼게요. 미메시스 화법 뭐라고 되어 있어? 읽어보자. 다음 쪽에 나와 있어요. 별표 쳐서. 뭐래? 정연이 한번 읽어봐요. 그치. 그래서 미메시스 화법이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재현이야. 쓸게. 재현이야. 재현이라는 건 현실에 있는 것을 지금 가상의 공간에서 연기하는 것, 다시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재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 설명하는 이유는 여기 이 본문에서 나오는 재현이라는 언어가 핵심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현을 통해서 구축된 문학 관례를 우리가 드라마라고 한대. 그쵸? 드라마라는 거는 현실에 있을 법한 것을 가상의 공간으로 연기하는 걸 드라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리고 드라마 연극이라는 개념도 있대. 드라마 연극 표시. 얘가 뭐냐 하면 드라마의 텍스트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 자, 비문학이니까 평소에 쓰는 말을 쓰는 게 아니라 텍스트라는 말을 썼네. 쉽게 생각해서 각본이야. 대본. 드라마의 대본을 무대 위에서 배우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현재화한 것을 우리가 드라마 연극이라고 하는 거야. 자, 드라마랑 드라마 연극의 차이를 한번 볼게요. 드라마는 우리가 뭘 통해서 봐요? TV를 통해서, 핸드폰을 통해서 이미 사전에 촬영된 것을 보는 게 드라마였다면 드라마 연극은 이런 거지. 드라마 각본은 그대로 가지고 오되 그걸 내가 직접 앞에서 보여주는 거야. 무대에서. 됐어요? 이게 드라마 연극이래. 그래서 무대는 드라마의 서사가 전개되는 장소를 재현하며 라고 얘기했어. 그치? 무대가 바로 그 배경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배우는 거기 나와 있는 등장인물을 재현한다.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드라마 연극이란 말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 밑줄. 이중의 재현 과정이 함축되어 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중의 재현 과정. 자, 재현이 2번 나왔다는 얘기야. 왜 그럴까? 자, 밑에 써볼게요. 첫 번째 재현은 뭐였어? 드라마라는 것 자체가 얘들아 재현이지. 아까도 나와 있었어. 재현하는, 사건을 재현하는 미메시스 화법이라며. 그래서 드라마로서의 재현. 일단 드라마 내용 자체가 원래 무언가를 재현하는 거야. 그리고 그걸 한번 연극했지. 무대 위에서. 다시 한번 재현을 한 거야. 그래서 재현이 총 몇 번 일어났어? 2번 일어났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드라마에서 한 번, 연극에서 한 번. 그래서 재현이 2번이야. 그래서 이런 2번의 과정이 함축이 되어 있대. 그래서 이러한 드라마 연극의 해체. 자, 해체라는 말 나와서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빨간색 펜. 해체. 해체를 표방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래요? 포스트 드라마 연극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포스트 드라마 연극이다. 그래서 사실 드라마 연극, 그 다음에 포스트 드라마 연극까지 나왔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당연히 얘겠죠. 얘네 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얘네들을 전부 타파한 내용이 포스트 드라마 연극이라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해체를 표방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표방하다라는 거는 해체를 추구한다라는 말로 치환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질서에서 벗어난 새로운 개념이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포스트 드라마 연극에 대해서 조금 더 보자. 포스트 드라마 연극은 텍스트 차원에서 각본 차원에서 미메시스 화법에 의거하여 갈등과 해결의 서사 구조를 띠는 게 뭐였어? 아까 나왔던 드라마의 정의를 다시 한번 얘기해 준 거지. 이 드라마에서 문학을 더 이상 뭐라고 했어?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했어. 그래서 이거를 명명을 했지. 탈드라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탈드라마. 결국 이게 뭐예요? 포스트 드라마 연극이라는 거야. 탈드라마. 여기서 탈이라는 건 탈출할 때 탈이야. 무언가에서 벗어나는 거. 원래 K-드라마 이런 식으로 K 붙이는 것처럼 앞에서 탈 이라고 붙여준 거예요. 탈드라마를 표명하며 탈드라마를 추구하면서 다시 재현을 위한 연출을 지향하는 특성을 지니는 일련의 다양한 연극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포스트 드라마 연극이라고 하는데, 자, 이제 우리 이거 모르진 않겠죠? 지향이라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는 게 아니라 반대하는 거지. 지향이 내가 하고자 하는 거고 반대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일컫는다 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다른 말로 치환해 보자면 결국 포스트 드라마 연극에서는 기존에 했던 드라마의 재현을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포인트인 거야. 그래서 재현 X라고 조금 적어 볼게요. 재현하지 않아. 그 재현하지 않는 특성에 대해서 밑으로 내려가면 조금 더 나오겠죠. 1문단 내용이 이거였어. 그 다음에 2문단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 근데 이 문단 시작이 얘들아 뭐였어? 드라마 연극은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자, 드라마 연극은부터 배우미가 한번 읽어볼게요. 드라마 연극은 위에 드라마 텍스트가 정성을 위치 무대에는 조연 등의 다른 인물들이 그 아래에 위치해 있는 이미지 구조입니다. 그렇지. 자, 그래서 드라마 연극이라는 거의 특징은 뭐였어? 얘가 앞에 나왔던 드라마를 그대로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거지. 얘는 위계적 구조래. 근데 어떤 의미에서 위계적 구조야? 뭐가 위에 있어? 텍스트가 정점 위에 있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 여백에다가 필기를 하시든, 여백이 좀 없을 것 같아. 노트 따로 있으면 노트에 필기를 하시든 편안한 방식으로 필기하시면 되는데, 좀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야. 드라마 연극하고 포스트 드라마 연극을 비교를 할 겁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볼게. 자, 뭘 중점으로 했을 때? 질서, 어떤 구조를 중심으로 했을 때 란 얘기야. 구조. 구조. 구조를 중심으로 했을 때 드라마 연극에서는 어떻다고? 위계적 질서를 가진대. 위계적. 밑에 뭐가 더 높이 있다고? 대본, 텍스트가 더 위에 있다. 배우보다. 더 위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여기서 드라마 연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배우 그 자체가 아니라 배우가 연기하는 드라마 각본이 더 중요해. 기존에 있던 재현을 하는 거. 드라마 각본을 통해서 내용을 재현하는 거잖아. 현실에 있을 법한 내용을. 그걸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이게 드라마 연극의 특징 1번이에요. 드라마 연극의 특징 1번. 드라마 연극의 특징 1번입니다. 그래서 이런 위계적 구조를 띈대. 그래서 드라마 연극에서는 문학과 연극, 가상과 현실, 배우와 관객, 작품과 공연, 연극과 비연극 등의 경계가 어떻게 돼? 선명하게 강화되어서 밑줄 그 위계 질서가 유지되어 왔다. 라고 해서 1번에 대한 부가 설명이죠? 위계적이란 얘기야. 층층이 나눠져 있어. 근데 뭐라고 해서 그러나 역접이죠? 그러나 포스트 드라마는 어떻대? 포스트 드라마 연극에서는 당연히 위계적 질서가 파괴된다는 얘기를 하겠죠. 그 중심이 작품에서 어디로 넘어가? 사건으로, 그 다음에 드라마에서 공연으로, 그 다음에 이동함에 따라 그러한 경계가 뭐라고 했어? 희석이 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포스트 드라마의 특징 1번이 되겠죠. 포스트 드라마 연극.
연극의 특징. 포스트 드라마 연극의 특징. 그러면 아까 그 여기에도 정리를 해볼게. 위계적이었어. 동그라미. 그 다음에 얘는 위계적이지 않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여기서 위계적이라는 표현은 대본이 중요해. 얘는 대본대로 해. 라는 얘기고 얘는 배우의 퍼포먼스도 중요할 수 있어. 배우의 쉽게 얘기해서 뭐지? 갑자기 말이 기억이 안 나는데 애드립. 애드립이 중요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드라마 연극에서 관객은 드라마 연극에서야 관객은 수동적인 소비자로 객석에서 침묵을 유지하며 배우의 연기에 감정이입을 시도하는 것으로 역할이 충분했어. 기존에 있는 드라마 연극은 자 앞에서 사람들이 배우들이 연기를 펼치고 있으면 와 대박 대박 이러고 감상하는 위치였어. 그리고 그 역할이 충분했고 배우는 또 어떻게 해야 돼? 드라마 작가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한 다음에 아 이런 의도로 작가가 이렇게 썼구나 라는 걸 파악하고 그걸 그대로 연기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객석에 관객이 없는 것처럼 상상하고 얘기하지. 대표적으로 햄릿이 있죠.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라고 얘기하는 건 관객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독백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 그걸 얘기하는 거야. 연기해야 할 배역에 몰입하는 것만으로 그 역할이 충분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줬어. 이는 관객과 배우 사이에 넘어서는 안 되는 경계선이 있다, 선명하게 그어져 있다라는 걸 나타낸다라고 했어. 그러면 이게 아까 말했던 드라마 연극의 특징 2번이 되겠죠. 정리해 볼게요. 관객과 배우에 대해서 얘기할 때 관객과 배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 드라마 연극에서는 얘네들이 정해져 있어. 관객과 배우 사이에 경계가 있어. 잘 안 보일 수도 있겠다. 관객과 배우 사이에 경계가 있다. 그런 상황인 거야. 그래서 그랬는데 반면에 또 그러나 나왔어. 그러나 밑에 포스트 드라마 연극에서는 이러한 경계선이 어떻게 된대요? 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없어진대. 자, 경계선이 사라진다. 그러면 이게 포스트 드라마 연극의 특징 2번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옆에서 적자면 관객과 배우 사이의 경계가 없어진다. 관객과 배우 사이에. 경계가 없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포스트 드라마 연극에서는 사전 예고 없이 관객이 배우가 되고는 한다. 이는 포스트 드라마 연극이 밑줄 연극의 공연이 우발성. 자, 우발성을 포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발적이라는 거는 내가 의도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한 행동. 우발적으로 제가 범죄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할 때 그 우발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뭘 생각하면 되냐면 여러분 코빅을 생각하시면 돼요. 코미디 빅리그에서 어떻게 하지? 갑자기 개그맨이 거의 검정색 옷 입은 사람 나와보세요. 그리고 갑자기 무대에 세우지. 그리고 뭐 입혀. 그리고 개그맨한테 웃기려고 야 너 얘한테 뭐라고 해봐 라고 시키잖아. 그거를 상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 관객과 배우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지? 서로 유동적이야. 바뀔 수가 있다라고 보는 거야. 그리고 조금 더 보자면 우리 고전 문학 할 때 탈춤에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지. 보통 양반을 비판하고자 하는 탈춤이 있죠. 공상탈춤 같은 거. 거기에서 중간에 이런 얘기를 해. 자, 배움 씨 일어나 보세요 라고 해서 너 이 양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나쁘지 않니? 이렇게 물어봐. 문학에서도. 우리 전통 극문학에서도. 극문학도 우리의 전통 극문학도 마찬가지로 관객과 배우와의 경계가 없었던 겁니다. 뭐 이거는 여담으로 들어두시고요. 어쨌든 포스트 드라마 연극은 경계가 없고 드라마 연극은 경계가 명확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3분단 드라마 연극은 무대에서 현실의 환영을 만들어낸다. 환상을 만들어낸다 라는 얘기죠. 관객은 이렇게 재현된 허구적 세계에 몰입함으로써 연극을 관람하는 동안만큼은 어떻게 해야 돼? 그게 내용의 감정을 이입하고 현실을 망각하면서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야? 얘들아, 보통 영화를 보고 나면 사람들이 여운에 빠졌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영화를 보면서 마치 그 세계 안에 들어가 있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현실과 동떨어진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아까 말했던 드라마 연극의 특징 3번이 될 수가 있겠죠. 환영, 환상을
만들어내는 여부가 환영이 얘는 있어. 그래서 현실과 동떨어짐.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럼 당연히 이제까지 왔던 흐름상에 따라서 얘는 현실, 환영을 만들어 보이지 않겠죠. 포스트 드라마 연극은. 그래서 그런데 또 나왔어. 역접이에요. 그런데 포스트 드라마 연극은 드라마 연극과 달리 현실 재현의 의무를 강조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까 뭐가 중요하다라고 했어? 배우의 퍼포먼스가 중요하다고, 애드립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그래서 일상의 현실을 재현이겠죠? 재현하는 환영을 보여주지 않는 포스트 드라마 연극에서 밑줄 쭉. 이게 뭐예요? 특징 3번이 되겠죠? 포스트 드라마 연극. 얘는 재현을 하지 않아. 재현을 하지 않고 환영도 보여주지 않아. 그래서 관객은 어때? 몰입의 경험을 갖기가 어렵다라는 거야. X 현실과 상응함이라고 써볼게요. 상응, 대응하다, 상응한다. 이어져 있다. 아까 예시 그대로 가져와 보자. 코빅에서 갑자기 관객한테 이렇게 말을 걸었어. 그러면 관객은 아, 내가 지금 이 무대에 참여하고 있구나. 현실 안에 있구나 라는 걸 느껴서 지금 내가 어디 다른 공간에 와 있다. 개그만 보러 와 있다라는 느낌이 안 들 수가 있어. 아, 나 지금 여기 있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현실적이다. 그래서 연극의 현실 재현의 의무로부터 해방되면 연극은 공연 예술로서 지니고 있는 연극 그 자체의 특성을 강화할 수 있어. 그렇지. 얘들아, 연극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현장성이야.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TV처럼 영상을 틀어주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관객한테 말을 걸 수가 있어. 이 특성을 살릴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무대 위의 현실이 허구적인 것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낼 수 있게 된다. 그래서 개그맨들은 어떻게 하려고 하지? 기본적으로 개그할 때 혀는 안 터지려고 하잖아. 실제 웃음이 안 터지려고 노력하잖아. 그거는 관객과의 어느 정도 거리감이 있다는 걸 가정하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허구적인 것임을 스스로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노골적으로 드러냈을 때 관객은 또 웃을 수가 있지. 약간 혀를 터졌을 때. 그런 걸 상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를 통해 관객은 연극을 관람하면서 허구적 세계에 빠지지 않고, 그치? 내가 살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사유 생각할 수 있게 만든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그것은 연극이 현실의 재현이 아니라 연극 그 자체의 재현이라는 형식을 취하게 함으로써 강화된다라고 해서 다시 한번 나왔지. 연극 그 자체의 재현이라는 표현이 나왔어.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될 거는 지금 포스트 드라마 연극이 지향하는 재현은 연극으로서의 재현이야. 얘가 지양하는 재현은 드라마에 있는 대본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는 싫어. 근데 연극으로서 내가 즉흥적으로 무언가를 해내는 것을 재현이라는 표현을 쓴 거야. 그건 오케이라는 거야. 즉흥적 오케이, 그리고 대본대로 하는 거는 X란 얘기야. 여기서 재현이란 표현은. 자, 그래서 3문단. 포스트 드라마 연극에서 연극이 그 사실을 재현한다는 것은 해서 얘가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나와 있네. 연극이 그 사실을 재현한다의 의미는 밑줄. 연극을 통해 연극 자체에 대해 사고하는 것이 증대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극이라는 걸 하면서 기존의 드라마 질서에서 벗어났지. 드라마 재현에서 벗어났어. 그래서 연극 그 자체에 관심을 더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야. 재현한다라는 얘기는 연극의 특징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이는 연극 자체에 대한 비판과 반성도 사고가 이루어짐을 나타낸다. 그렇겠지. 연극에 대해서 탐구하면 분명히 단점이 보여. 거기에 탐구를 하면. 아, 그래서 이 단점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걸 고민을 하게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러한 비판과 반성에서는 연극이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 연극이 이러한 점에서 부족했어 라고 하는 근본적 성찰이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연극에 대한 성찰은 연극의 경계에 대한 반성으로 이어져 어느 부분까지가 과연 연극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개념에 대해서 또 사고를 할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가령 예를 들었어요. 이것은 포스트 드라마 연극에서 공연의 중심이 언어에서 몸, 음향, 조명 등의 다양한 요소로 이동하는 데서 나타난다 라고 되어 있어. 자, 이거는 말만 바꾼 거야. 언어라는 게 뭐겠어? 언어라는 건 내가 말하는 대사, 아까 말했던 드라마에서의 텍스트를 얘기하는 거야. 그 언어적인 측면에서 어디로 갔어? 몸과 음향, 조명 같은 것으로 이동함으로써 연극만이 해줄 수 있는
뭐지 이거는? 몸짓, 행동 보여주는 거. 그 다음에 음향, 조명, 연극의 특성이잖아. 그런 것으로 넘어간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런 다양한 요소를 이동하고 있는 데서 나타난다. 이에 따라서 어떻게 됐어, 밑줄? 음악, 무용, 서커스 등 과거에는 비연극적이라고 판단되었다. 자, 그러니까 과거에는 드라마에 대본이 있어. 대본이 있으면 그걸 그대로 따라야지.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는 안 돼. 라고 봤다면, 그래서 그걸 비연극적이라고 본 거야. 음악, 무용, 서커스 같은 것들이 비연극적이라고. 근데 이런 요소들이 연극의 중심으로 밀려 들어온다라고 했으니까 뭐가 더 중요해? 음악과 무용, 서커스 같은 퍼포먼스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해진 거예요. 배우의 역량이 더 중요해졌다라는 얘기야. 됐어요? 그래서 이 때문에 포스트 드라마 연극에서는 드라마 연극에 비해서 다시 밑줄 공연적 요소가 강하게 나타난다. 파란색으로 공연적 요소가 강하게 나타난다. 개개인의 재현이 중요한 거야.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포스트 드라마 연극에서 배우는 어떤 인물을 재현하는 역할을 하지 않아. 그치? 대본대로 하는 게 아니라 행위자로서의 몸의 반응을 보여주는데 치중한다 라고 해서 이게 바로 뭐예요? 애드립이죠. 애드립. 그 순간에 나오는 기질을 보여준다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때 관객은 배우의 표정, 손짓, 몸짓 등을 접하며 자신의 신체적 감각과 지각에 민감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다라고 표현했는데, 앞에서 얘가 자기 의도에 따라서 연기를 보여주면 당연히 이 사람도 아, 얘가 살아있는 사람이구나, 살아있는 배우로서 연기를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걸 그냥 지각적으로 민감해지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3문단 내용까지 했어. 결국 여기서 이 지문에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드라마 연극하고 뭘 비교하는 거야? 포스트 드라마 연극의 특징을 비교하는 게 가장 중점적인 내용이었어. 그래서 얘는 기존의 질서를 타파하는 거고 얘는 기존의 질서를 지키려고 하는 데에서 차이점이 온다라고 할 수 있죠. 3문단까지의 내용이 그거였어. 그 다음에 5문단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 근데 갑자기 누가 나왔어?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왔네요, 아저씨. 자, 철학자가 나왔어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연극의 핵심이 어디 있대요? 플롯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물 나왔으니까요. 표시 조금 해줄게요. 아리스토텔레스. 그래, 플롯이라는 게 뭐야? 쉽게 생각해서 전개되는 방식이에요. 소설의 전개 방식은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로 되어 있지요. 그런 걸 플롯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플롯은 설명해줬지. 우연성을 배제하고 필연성의 구조로 사건을 배열하는 것이라고 해서 누가?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근데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밑줄을 친 이유는요. 이거 우연성을 배제하고 필연성이라는 거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다 복선이 있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게 필연성이잖아. 그 필연성이 드라마 연극이랑 관련이 되어 있어. 뒤에 보시면 이는 오랫동안 드라마 연극에서 중시된 하나의 원칙으로 지켜져 왔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드라마 연극은 대본이 중요하고 그 대본의 적절성, 개연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그러나 또 그러나야 포스트 연극 얘기 나오겠지. 포스트 드라마 연극에서는 뭐가 중요시돼? 우연성이 강조가 된다. 자, 그러면 이거를 아까 1, 2, 3, 4번이라고 취현할 수 있겠네. 필연성. 자, 각본을 중심으로 플롯을 중심으로 했을 때 얘는 필연성, 얘는 우연성. 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보시면 그래서 필연성하고 우연성의 차이가 있다라는 건 사실 앞에 있었던 내용을 그냥 활용한 것 뿐이야. 그래서 아까 퍼포먼스가 중요했다. 포스트 드라마 연극에서 퍼포먼스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때에 따라서 그 퍼포먼스가 달라질 수도 있지. 그래도 된다는 얘기야. 우연적인 것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더 읽어볼게요. 그래서 우연성의 증대라는 것은 공연 관례로서 연극이 지니고 있는 속성인 일회성. 그치? 연극은 그 순간에 딱 보면 끝이 나. 일회성이야. 그 다음에 찰나성. 그 순간에만 존재할 수 있어. 그 다음에 반복 불가능성이 강화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뭐가? 우연성의 증대. 선생님이 방금 전에 설명했던 거예요. 관객이, 코빅을 생각해봐. 관객이 어떤 날은 호응이 좋을 수도 있고 어떤 날은 호응이 나쁠 수도 있어. 그거에 따라서 배우의 퍼포먼스도 달라지겠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일회성, 반복 불가능성, 기존에 했던 그대로 할 수는 없잖아.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매 공연마다 우연성의 대입으로 다른 공연이 연출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건으로서의 공연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했어. 됐나요? 자, 그래서 다른 공연이 연출될 수밖에 없는 걸 사건으로서의 공연이라고 이야기를 한대. 사건. 그래서 여기 사건이라는 표현은 뭐가 되겠어?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사건. 그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드라마 연극이 완결되고 폐쇄적인 작품을 지향한 반면이라고 이야기를 했네. 그러면 이 부분이 뭐가 되겠어? 드라마 연극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야. 그럼 여기 있는 거 총 정리해서 얘가 뭐가 돼요? 폐쇄적이란 얘기가 되겠죠. 폐쇄적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나오는 게 개방적이라는 얘기 나올 겁니다. 반면에 포스트 드라마 연극은 미완결 상태로 개방이 되어 있으며 현재 발생하는 사건을 의도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방이 되어 있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연극에서의 그 사건성이라는 것은 예술에서의 퍼포먼스가 더욱더 중시되면서 강화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문단 한번 볼게요. 자, 포스트 드라마 연극의 길을 개척한 사람들은 오랜 기간 밑줄 연극이 문학의 지배를 받음으로써 연극의 본질성 특성이 오히려 변질되고 훼손되었다라고 판단을 했대요. 쭉 밑줄 그으세요. 이게 무슨 말이야? 기존에 있던 문학의 질서를 따르는 거는 드라마 연극이었지. 각본 그대로 하라면서. 그게 아니라 그걸 벗어나서 연극의 중심을 가지게 되었다. 결국 연극의 재현에 주목하였다라는 얘기야. 뭐가? 포스트 드라마 연극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 연극의 순수성과 다음 쪽 독립성이 강화되는 것을 중시한다. 보세요. 그래서 이에 포스트 드라마 연극에서는 드라마 연극에서 텍스트의 언어적 의미 전달을 위해 봉사하던 배우의 몸, 무대 예술, 미술, 음향, 조명 등의 요소들이 자기 목소리를 회복한다. 비유적으로 표현했는데 아까 말했지. 배우 같은 퍼포먼스가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걸 회복한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나아가서 무대와 객석의 경계가 해쳐졌어. 아까 얘기했지. 관객한테 말을 건다며. 그 다음에 비연극적이라는 이유로 배제되었던 것들이 복원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까지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총정리해 준 것 뿐입니다. 그래서 포스트 드라마 연극은 재현, 그치? 이 말이 포인트였어. 재현으로부터 퍼포먼스로 갔어. 기존의 질서, 대본에 따라하는 게 아니라 퍼포먼스로 갔고요. 감상으로부터 어디로 갔어? 체험으로 갔고요. 그래서 연극이 새로운 문화 컨텐츠로서 다양한 변신에 해당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우리에게 예상하게 만든다. 보여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보세요. 이 지문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사실 쉬워. 하나밖에 없어. 포스트 드라마 연극의 특징이 개방적이다라는 얘기를 다른 예시를 통해서 다 특징을 통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드라마 연극은 폐쇄적이었고 관객과의 거리감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주제 흐름 한 번만 보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할게요. 다다음 쪽에 보세요. 여기 좀 넘겨서 1문 5쪽 배움 5쪽. 자, 주제 볼게요. 같이 보고 있습니다. 드라마 연극과 대비되는 포스트 드라마 연극의 특징. 그치? 이게 주제죠. 여기에 대해서만 계속 이야기를 했으니까 포스트 드라마 연극의 특징. 그 다음에 드라마 연극의 해체를 표방하는 포스트 드라마 연극의 개념에 대해서 맨 처음에 이야기를 했지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그냥 읽어만 볼게요. 이제까지 했던 내용이라. 두 번째, 이 문단에서는 위계성과 경계를 무너뜨리는 포스트 드라마 연극의 특징. 그쵸? 위계성과 경계 무너뜨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3문단도 특징이지. 드라마 연극과 달리 현실 재현의 의무에서 벗어났어. 그래서 퍼포먼스가 중요하다. 4문단. 현실 재현에서 의무에서 벗어나서 특징. 그 특징이 계속 이어지고. 그 다음에 5문단에서는 갑자기 아리스토텔레스 얘기했는데 이게 별게 아니라 그냥 드라마 연극의 특징을 가져오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사건으로서의 공연이 이루어지는 포스트 드라마 연극의 특징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6문단, 순수성과 독립성의 강화를 중시하면서 나타나는 포스트 드라마 연극의 특징까지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때요? 지문 이해됐어요?
자체적으로는 하나의 얘기밖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깐 쉬었다가요. 우리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 좀 길었지만 다음 질문은 짧아요. 한 5분 정도 쉽시다. 자, 30분까지 끝내면 되죠. 자, 바로 다음 쪽입니다. 7쪽 볼게요. 철학 지문, 그쵸? 인문하면 철학 지문이 나와줘야죠. 방금 전에 했던 건 예술 지문이랑 조금 더 관련이 있었고요. 지금 할 거는 철학 지문입니다. 보도록 할게요. 나와 있어요. 자, 현대 철학에서, 자, 그러면 현대 철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 현대 철학에서 자유지상주의자 표시해 볼게요. 이론가들이니까 자유지상주의자들이 있어. 네, 이런 이론가들이 나왔을 때 이름을 잘 보세요. 자유를 중요시하는 사람, 자유가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개념이다, 유의미한 개념이다 라고 본 사람들이겠지. 그 사람들은 자유를 뭐라고 했어? 어떤 외부의 직접 강제나 강압도 없는 상태라고 얘기했어. 없는 상태. 없는 상태라고 정의하였다. 뭐가? 자유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는 자유는 아무도 나를 터치하지 않을 권리, 이걸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현대사회의 개인은 이라고 하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줬네. 개인은 각자의 신념을 인정하고 자신의 신념을 타자에게 강요하지 않아야 한다. 자, 내가 어떤 종교를 믿으니까 당신도 이 종교를 믿어야 돼요 라는 강제성이 없다란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이게 개인에 대한 얘기였으면 밑줄 쭉 국가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야 돼? 기본적으로 개인에게 간섭하지 않아야 된다. 기본적으로 라는 말이 붙었으니까 특수한 상황이 있었을 때, 나라의 위기가 닥쳤을 때, 그럴 때는 개입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방금 전에 읽은 이 부분이 뭐예요? 자유지상주의자들의 주장이 되겠죠. 선생님 좀 옆으로 해서 쓸게. 주장이 되겠죠. 자유지상주의자들의 주장이 이렇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는 개인의 자유에 대해서 뭘 중요시한 거야? 독점적인 소유권을 중요시했다, 강조했다라고 볼 수 있어. 독점적, 나 혼자만 가질 수 있는 권리, 자유라는 얘기야. 그 소유권을 강조했대. 한편이라고 했으니까 다른 얘기 나오겠죠. 자유지상주의자들과 차별화되어 라고 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야.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유주의 평등주의자라는 사람이 있었대.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말을 잘 보세요. 평등주의자, 마찬가지로 자유지상주의자들처럼 자유를 중요시하는 건 맞는데 평등에 포커스가 있는 거지. 자유를 통해서 평등을 실현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누가 있대? 롤스라는 대표적인 철학자가 있어요. 고등학교 가시면 많이 나오는 철학자예요. 자주 나오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대표적 학자로 이 사람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개념은 뭐냐면 정의 별표, 정의에 대한 담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철학에서 많이 나오는 말이죠. 담론이라는 건 어떤 것에 대한 논쟁을 하는 것, 이야기를 나누는 것, 이론을 나누는 것을 담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본격적으로 들고 나와서 정치 철학의 지형을 바꿔놓았다는 평가를 받는다라고 했어. 여기서 지형이라고 해서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했는데 지형은 땅의 형태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등장해서 정의라는 개념을 등장시킴으로써 철학에 있던 판을 바꿔놓았다. 이론의 장을 바꿔놓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롤스는 사상체계의 제1의 덕목이 진리라고 두었다면, 이거는 부정하지 않아? 그렇다면 어디에서 사회제도의 제1의 덕목은, 자, 사상세계의 1덕목이 진리인 것처럼 사회제도의 1덕목이 뭐래요? 정의라고 했어. 그래서 별표치라고 한 거야. 롤스라는 사람은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요, 선생님이 비문학에서 말하는 정의, 뭐뭐는 뭐뭐다의 정의가 아니라 저스티스, 세계의 정의성 할 때 그 정의예요. 자, 그래서 그가 특히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 밑줄 그의 의견이겠죠? 모든 개인은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라고 했으니까 자유적 평등주의자 맞네요. 소수 혹은 사회적 약자가 강자의 권력 때문에 자신들에게 주어진 정치적 권리를 희생당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포인트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평등이 더 중요한 거야. 자유도 중요한데 그걸 바탕으로 평등해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조금 내려가 볼게. 그래서 또한
이렇게 얘기를 했어. 어떠한 제도가 아무리 효율적인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면 개혁되거나 폐기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한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것이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 그것은 잘못되었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 사람이 생각하는 자유와 정의의 개념은 뭘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거죠? 평등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롤스의 주장이 되겠죠. 롤스의 주장, 평등을 중시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롤스의 주장. 그게 1문단의 내용이야. 그러면 사실 눈치챌 수 있어. 자유지상주의자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자유평등주의자가 더 중요하고 롤스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야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2문단 롤스. 자, 문단 나눴겠지요. 3문단입니다, 총. 자, 2문단 롤스는 정의의 핵심이 어디에 있어? 절차적 공정성. 이름을 잘 보세요. 공정, 공평한 건데 절차에 있어서, 단계에 있어서 공정성을 추구를 한대. 그래서 한 사회 내에서 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사회를 운영해 나갈 법과 제도를 합의한다라고 할 때, 자, 조건이야. 어떤 상황이지? 법과 제도를 만드는 상황이 있었어. 그 상황 아래에서 그 법과 제도가 정의로운 것인지 아닌지, 이게 정의로운가 아닌가의 기준이 어디 있냐면 그것이 정해지는 절차적 공정성에 달려있다라는 것이다 라고 해서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해준 거야. 그러니까 어떤 법을 만들 때 만드는 그 단계에서 정의가 지켜져야 이게 평등한 원칙이 된다라는 얘기야, 이 사람은. 그래서 롤스는 이 절차적 공정성을 그럼 지켜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지키느냐? 에 설명하기 위해서 사회 구성원들이 법과 제도의 토대가 되는 사회 운영 원리를 합리하는 이른바 뭐라 했어? 원초적 상황을 가정한다. 원초, 태초, 원래 있었던 상황을 가정을 한대. 원초적 상황에서는 어떻게? 무지의 장막이라는 게 있대는 특수한 정보 차단 장치. 밑줄 쳐볼게. 특수한 정보를 차단해주는 장치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까지 한 롤스의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자, 롤스 자유평등주의자의 주장이야. 이 사람의 주장은 일단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라고요? 원초적 상황이 필요해. 원초적 상황이 필요한데 그 원초적 상황은 무지의 장막을 포함하고 있대. 무지의 장막. 여기서 무지라는 것은요, 없을 무자, 알지자에서 내가 아무것도 모르게 되는 장막, 막이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막 덕분에 이 상황에 참여한 사람들은 어떻게 자신이 처한 사회적 지위나 자신의 선호에 의한 정보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익명 상태에 있다라는 얘기지. 이 사람이 어떤 지위나 직업을 가졌는지 모르게 만드는 게 뭐야? 무지의 장막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게 주어졌을 때 왜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할 수가 있느냐? 보세요. 이때 참여자들이 합리적이라면, 그치? 생각이 있으면 자신이 어떤 사회적 조건에 처해 있는지를 모르니까 자신이 최악의 상황에 빠지게 될 수도 있음을 고려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리고 조금 더 타고난 능력이나 처해진 환경, 재층적 조건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 불편부당한 정의의 원칙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줄 불편부당한 정의의 원칙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예시를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롤스의 주장은 이거예요. 자, 이거는 이해가 안 되면 여백에 그리시고요. 자,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있고 사람들 사이에 뭐가 있어? 이게 바로 무지의 장막이야. 이런 어떠한 특수한 차단 장치가 있어. 그럼 이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서로가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이 학생인지, 이 사람이 주부인지, 이 사람이 회사원인지,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해. 그랬을 때 뭘 정하는 거야? 법률을 이 상황 속에서 정하는 거야. 그러면 법률을 정한다라고 했을 때 이런 거지. 말이 안 되긴 하지만
지원금을 준다. 지원금에 대한 법률을 정한다라고 해봅시다. 근데 내가 사회적으로 부자였을 때, 오히려 말이 안 되긴 하지만 부자였을 때 지원금을 100만 원을 줘. 근데 중산층이었을 때는 뭐 50을 준다라고 합시다. 근데 오히려 제일 가난했을 때 빈부한 사람, 빈이라고 써보자. 가난한 사람, 가난하다 빈자, 빈한 사람한테는 30만 원을 지원해 준다라는 법률을 제정한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무지의 장막 아래에 있는데 이 법안에 대해서 찬성을 할까? 안 할 거야.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 내가 부자가 될 수도 있겠지. 무지의 장막 아래 밥 이후에 나가면 부자가 될 수도 있어. 근데 아닐 가능성도 있잖아. 내가 만약에 가난한 사람이 되면 어떨 거야? 지원금 30만 원밖에 못 받잖아.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지? 유보적인 행위를 취해요. 소극적이게 돼.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면 우리 그냥 이렇게 하자. 우리 그냥 모두 공평하게 50만 원씩 받자. 어때? 좋아. 그렇게 하자. 이런 식으로 정하게 된다는 얘기야. 그게 방금 전에 읽었던 얘기 그대로죠. 위에서 보시면 환경 계층적 조건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 불편부당한 원리의 법칙이라면서 모두에게 공평할 수 있는, 내가 설령 가장 가난한 사람이 되었더라도 최소한의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법안을 선택을 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무지의 장막이 왜 중요할까? 그런 게 없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 자신한테 이득이 되는 법안만을 취하려고 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롤스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야. 읽어볼게요. 이 때문에 원천 상황에서는 자연스럽게 절차적 공정성이 확보된 원칙이 마련된다. 그쵸? 다 50만 원씩 논아 가지는 거야. 공정성을 지키게 된 법안이 마련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최악의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가장 유리한 사회제도를 선택하게 됨으로써, 그쵸? 내가 안 좋은 상황이 있었을 때도 불리하지 않을 걸 선택함으로써 사회적 안정망이 구축되게 된다. 부자인 사람만이 이득을 보는 사회가 아니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됐나요? 무지의 장막 이해됐어? 그런 상황이야. 그럼 롤스의 주장이 이런 거였고, 롤스가 조금 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볼게요. 3문단. 롤스는 원추적 상황에서 개인들이 합의하는 원칙이 곧 정의의 원칙을 임을 강조하였다라고 되어 있어. 뭐예요? 밑줄쭉. 이게 방금 전에 무지의 장막 아래서 설정했던 것이 바로 정의의 원칙이래. 그쵸? 서로 아무것도 모르는 익명의 상황을 정한 거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공정하다라고 이 사람은 본 거야. 그쵸? 근데 이 중에 이거 말고 롤스가 정의의 원칙으로 제시한 것 중에 가장 혁명적인 개념으로 평가받는 게 또 있대. 뭐냐면 차등의 원칙이다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롤스가 주장한 것 두 번째가 되겠죠. 밑에는 조금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옆에다 써볼게요. 2번 차등적 원칙. 차등적 원칙. 차등의 원칙. 미안해. 차등의 원칙이네. 차등의 원칙. 이라고 한데, 그래서 롤스는 설명에서 차등의 원칙이 뭐래요? 통해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경제적 불평등은 허용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어. 자, 이 사람은 분명히 정의를 주장하면서 평등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불평등해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읽어보자면 이러한 발상이 구체화됐어. 그 개념이 뭐냐? 롤스가 제시한 맥시민 원리라는 것입니다. 자, 맥시멈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그나마 자주 쓰죠. 맥시멈이라는 건 할 수 있는 최대치를 얘기하는 건데 그거의 반대야. 마이너. 그래서 맥시민 원리라고 이야기를 했어. 이게 뭐냐면 효율성의 원칙에 따라 사회적 자원이 불평등하게 분배되는 상황에서 최소의 몫을 가져가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한대요? 뭐라고? 뭐라고? 무슨 수혜자? 네, 최소 수혜자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최소 수혜자라고 이야기를 한대. 가장 적은 몫을 가져가는, 굳이 따지자면 빈곤한 사람들을 우리가 최소 수혜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최소
최대의 몫을 가져가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해? 최대의 수혜자라고 한다. 그랬는데 맥시민 원리는 뭐라고?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이나 최우선 순위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자인을 분모해야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니까 가장 빈곤한 사람한테 아까 말했던 지원금을 많이 줘야 되는 것이 맞다. 설령 그게 불평등하다고 할지라도 이건 각자 처한 상황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불평등해도 돼? 안 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자, 그러면 아까 했던 거 마저 조금 더 정리해 볼게. 여기서 얘기한 거는 맥시민 법칙이야. 맥시민 법칙. 맥시민 법칙. 그래서 롤스는 최대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이나 최우선 수위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자원을 분배해야 한다는 맥스 원리. 그러니까 있는 사람한테 덮어주는 거야. 뭐라 했어? 최대 수혜자한테 최대의 이익을 준 다음에 이걸 맥스 원리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어떻게 했겠어? 부정했겠죠.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는요, 실제 상황에도 적용해 볼 수가 있어. 얘들아, 수능을 보면 아침에 시작해서 언제 끝날까? 보통 일반적인 수험자는요, 5시쯤에 끝나고요. 감독관 확인 때문에 한 6시쯤에 집에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수능이 끝나도 바로 정답이 공개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험을 늦게까지 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요. 누가 늦게까지 볼까? 제2 외국어 선택한 사람들이 좀 더 늦게까지 보고요. 그리고 시각장애인인 사람들. 그쵸. 그 사람들은 따로 점자로 된 거나 아니면 확대가 된 시험지를 부여받게 됩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당연히 시험 시간도 더 많이 줘요. 거의 8시까지 봐. 그렇게 차등적 시간을 주는 건 불평등하다고 사람들이 지금 생각해? 아니지. 평등하다고 생각해. 그 이유는 이 사람이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는 거니까 이 정도의 차등 대우는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야. 그게 바로 뭐예요? 차등의 원칙인 거죠. 봐. 아까 맥시민 원리는 최소 수혜자한테 최대의 이익이나 최우선 순위를 부여하는 방식이야. 그 사람들이 불편한 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시간을 더 많이 준다. 최대의 이익을 준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롤스는 찬성을 했다라는 얘기야. 평등을 이야기할 때. 자, 그래서 마지막. 롤스는 개인의 정치적이고 법적인 권리는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이러한 권리에 개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권리와 자유는 지켜줘야 되는 게 맞아요. 맞아. 자, 개인의 정치적이고 법적인 권리는 지켜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 이거는 롤스의 생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준 겁니다. 자, 여기서 독점적이다라는 건 나 혼자만, 나로서 나의 권리를 가질 수 있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배타적이라는 말도 인문 지문에서 많이 나오는데, 배타라는 게 뭐야? 다른 사람을 배척한다라는 의미야. 다른 사람이 나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개인의 종교적, 정치적 신념 역시 무지의 장막 아래에 있어 모르는 것으로 가정을 해야만 모든 개인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정의의 원칙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하였다라고 하는 거는 앞에 있었던 걸 그냥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무지의 장막 아래에 있어야지 공평할 수 있다면서 그 얘기를 요약해 준 것 뿐이야. 그래서 정의에 대한 롤스의 담론에 대해 드위킨한 사람이 나왔어. 자, 마지막 문단인데 새로운 이론가가 나왔다라는 거는 이 사람의 의견에 대해서 비교하는 방식으로 전개가 된다는 얘기야. 드위킨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모든 개인은 동등하게 대우받을 권리가 있다는 입장, 자유로운 입장이겠네. 자유를 중시하는 그 입장에서 국가가 모든 구성원들이 자유와 평등을 누릴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롤스의 견해. 자, 이건 롤스의 생각이었어. 그 롤스의 견해에 어떻게 했어? 공감을 했다. 긍정한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 사람은 롤스를 긍정하는 사람이야.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반면에 그러나 공동체주의자라고 하는 거야. 자, 아까 롤스는 자유적 평등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했어. 근데 공동체주의자라는 사람들이 있대. 이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맥킨타이어, 그쵸? 맥킨타이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철학자예요, 이 사람도. 맥킨타이어가 롤스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였다, 주장하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비판을 했어요. 자, 그러면 X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롤스가 이야기하는 개인은 자신이 살아가는 공동체에는 무관심하고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자라고 지적했다. 자, 그러니까 맥킨타이어가 생각하기에 야, 롤스 너가 얘기하는 개인은 너무 이기적으로 사람을 바라본 거 아니야? 사람이 무지의 장막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무조건 고려 안 해?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야. 뭐라고 했어? 이 사람은 공동체주의자라며. 그러니까 사람이 성선설이야. 약간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공동체적인 공감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본 거야, 맥킨타이어는. 그래서 너무 인간을 이기적으로 보는 게 너무 문제야, 롤스라고 이야기한 거지. 그래서 또한 공동체의 덕, 공공선 등에 대해 다루지 않고 정의를 규정하려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야. 우리는 롤스가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은 없잖아. 우리 모두 같이 잘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한 것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상황에서 유독한 행위를 하도록 만드는 공동체의 윤리적 가치나 관행, 전통이라고 해서 전통이 원초적 상황을 통해 정당성을 확보한 불편부당한 것이 뭐였어요? 아까 롤스가 얘기했던 무지의 장막 아래에서 만들 수 있었던 공정한 법칙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자, 그럼 쓸게. 롤스. 이게 롤스의 의견이었다면 앞에 있는 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거 대화로 표시 아니고 부등호예요. 뭐가 더 중요해? 앞에서 얘기한 맥킨타이어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유독한 행위를 하도록 만드는 공동체의 윤리적 가치나 관행, 전통 같은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야. 이건 무슨 얘기냐면 롤스는 사람들이 무지의 장막 아래에 있을 때만 서로를 배려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맥킨타이어는 그냥 공동체로서 공공선이 이거인 거야.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아야 돼. 서로를 생각할 줄 알아야 돼. 라는 공동체의 선에 의해서 법률이 만들어지는 게 맞는 거지, 무지의 장막이라는 인위적인 걸 가져온 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됐어? 됐어? 공공선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사람의 덕과 공동체의 가치에 의해 매기되지 않는 정의란 존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사람 사는 곳인데 솔직히 어떻게 무지의 장막, 어떻게 모든 걸 모르고 시작을 하겠느냐,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지. 이는 현대 정치 철학의 주요 논쟁을 꼽히는 이 롤스하고 누구랑 맥킨타이어로 대표되는 공동체주의하고 자유주의가 서로 비교되는 논쟁이 있었어. 그 논쟁의 주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롤스는 무지 장막 필요해. 이걸 바탕으로만 해야 돼. 그 다음에 맥킨타이어는 아니야. 그거 아니라 공동선을 통해서도 우리가 법률을 정의롭게 제정을 할 수가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럼 전반적인 내용 어땠어요? 자유지상주의자 얘기했고요. 자유적 평등주의자에 대해서 얘기했고, 마지막에 그걸 필요하는 이론가까지 나왔어요. 됐어요. 자, 그래서 이 내용 마지막으로 읽고 우리 마칩시다. 마친 거 가지고 학원으로 전화 주세요.